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이란의 보복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국제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핵시설이 파괴되고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까지 잃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는데요. 양측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이란 핵시설 내부에서 방사능 오염까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군 자산을 동원한 지원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거라며 추가 공습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잇따라 내리꽂힙니다. 굉음과 함께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고 도심 곳곳에선 검은 연기 구름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새벽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란이 당일 밤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So we are in the heart of a civilian area and rockets fell here and made a massive destruction. 다음 날 새벽까지 4차례에 걸쳐 15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아이언돔 방공망이 가동되고 미국의 요격 지원도 있었지만 모두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먼저 건 싸움이라며 보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ک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شتباه بزرگی کرد، خطای بزرگی کرد، غلطی کرد و عواقب او رو بیچاره خواهد کرد به توفیق الهی.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간인 밀집 지역을 공격해 선을 넘었다며 즉각 재보복에 나섰습니다. F-35 전투기를 발진시켜 이란 공군기지와 테헤란의 국제공항 등을 잇따라 공격한 겁니다. 미군은 주요 구축함의 전방 이동을 지시했고 공군 전투기들의 보안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이란이 긴급 요청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양국은 전쟁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Hundreds of ballistic missiles with conventional payloads are striking Israel's cities, neighborhoods, communities. So far, 78 people, including senior military officials, have been martyred and over 320 others injured.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상태를 경고했습니다. IAEA에 따르면 지상 해결료 농축시설이 일부 파괴됐고 시설 내부에선 방사능 및 화학오염까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공격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직전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건데요. 갑작스런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금값이 급등하고 증시와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물론 외교 전략까지 모두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몇 시간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Well, I'd love to avoid the conflict. I want to have an agreement with Iran. We're fairly close to an agreement. 네타냐후 총리도 14일부터 휴가라고 말해 연막 전술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서둘러 공격을 감행한 배경에 의문이 쏠립니다. 이란은 군 참모총장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수뇌부는 물론 핵과학자 6명도 잃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사실상 붕괴시킨 것처럼 이란 지휘체계의 괴멸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모사드의 첩보력을 바탕으로 고급 주거지도 폭격했는데 이스라엘의 한 싱크탱크 고위 연구원은 모든 걸 쏟아붓는 올인작전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훌륭한 공격이라고 했고 네타냐후는 추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More is on the way. The regime doesn't know what hit them. They don't know what will hit them. 방사능 노출은 특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현재로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국제 원자력 기구의 설명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 당시 핵심적인 핵 연료 저장 시설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방사능 오염까진 피하자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동시에 이란을 최대한 압박해 핵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 깔렸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핵협상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한 트럼프의 발언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선언해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아이언돔이 비록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총동원하고 하마스를 비롯한 지원 세력까지 가세한다면 장기전이 되는 건 물론 피해도 예측 불가가 됩니다. 미국이 발을 쉽게 빼지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두 개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중국에 집중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꼬이게 됩니다. We are reorienting toward deterring aggression by communist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되찾아 미국 이익도 극대화하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당겨진 전쟁의 불씨가 증시와 유가, 환율 등 모든 시장 지표를 출렁이게 하며 오히려 이익의 기초부터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 넘게 멈춰버린 정상외교의 복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주말을 맞아 현지 시간으로 내일 시작되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곧이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오늘도 SNS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 전 이뤄진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을 복귀했는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시작되는 G7 정상회의에 앞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재계의 목소리를 들었단 겁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의견이 중요합니다. 또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비공개로 올린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참모진들과 회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번 G7 회의에선 약식으로라도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12.3 내란 사태 이후 6개월여만 외교부 장관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빠르긴 하지만 미국발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문제가 산적한 만큼 정상외교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비해 미국발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대통령의 실용외교 기조에 따른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한 뒤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토 회의의 경우 참석 시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꼬박꼬박 참석한 만큼 외교의 연속성, 특히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원내대표에게는 정부가 제출할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과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개혁 법안 처리 등을 동시에 완수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오는 16일 치러질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김성원, 송원석, 이현승 의원이 등록한 가운데 3명 모두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협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167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금을 포함해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대법관 증언법과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의 개혁 법안과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두고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데 새 원내 지도부는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안 처리부터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야당은 두 날개 중에 한 날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정치 복원에 나서겠습니다. 16일 치러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엔 4선의 이현승 의원과 3선의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정치 보복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누구와도 연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성원 의원은 민생 정책에 있어 반대만 하는 야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덧붙였고, 이현승 의원 역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관철시키겠다며 협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의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내란 특검이 여야 협치의 걸림돌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3대 특검에 대해 무제한, 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광란의 정치 보복으로 제1야당을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란과 김건희,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할 새 특검이 주말에도 분주히 돌아갔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둘러 수사팀 구성에 들어갔는데요. 방대한 수사팀을 이끌 수사 역량과 조직관리 경험을 갖추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특검보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직 해병 사건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이 주말에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 수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공수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특검은 잘 아는 사람이 오면 수사가 빨라진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 증거들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 사부 인력이 전부 파견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특검보 합류를 고사했지만 밖에서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팀을 어제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특검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와 순직해병 특검은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특검과 호흡을 맞춰 수사팀을 이끌고 언론 브리핑도 맡는 2인 자격으로 특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특검보로 일하는 동안 영리 행위가 금지돼 인선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사 실무를 지휘할 수사팀장을 먼저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때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먼저 정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검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사무실 구하셨는지? 아직 물색 중입니다. 그럼 특검보는요? 물색 중이에요. 사무실 확보도 급선무입니다. 영장을 접수할 수 있는 법원과 가까운 거리에 최대 200명이 넘는 대규모 수사팀이 들어갈 수 있고 보안성도 갖춰야 합니다. 내란 특검은 군사 관련 사항이 많아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찰과 검찰, 정부 과천청산의 사무실 공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특검 임명부터 단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3특검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